우리나라의 문화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누가 했어 이거? AI는 항상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되는데 AI로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가 되는 거죠. 노동의 전제는 이거였어. 아는 만큼 할 수 있다 했어. 어느 순간 일하는 전제가 이제 바뀌는 거죠. AI로. 다 가져와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가 내가 AI를 쓰는 한계를 결정짓는다. AX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의 질문이 설마 이것까지 가능하겠어? 라는 것을 실험해보기. 안녕하세요. 사랑과 기술 진행하고 있는 이중학입니다. 최근에 중간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리더의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AI 기반의 조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직과 리더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신 국민대학교 김성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여러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요즘도 AI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계신가요? AI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I가 조직에 들어와서 실제로 뭘 많이 바꾸고 있나요? 이게 실제로 무엇을 바꿨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되게 어려워지는데 제가 요즘 조직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전 세계가 수렴 이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세계가 모든 직업군이 AI로 다 수렴해요. 어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공기업이든 정부 조직이든 학교 조직이든 민간 기업이든 모든 것들이 다 AI로 돌아가고 있어요. AI라는 키워드 하나로 다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산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현상을 이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조직마다 AI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수준 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챗GPT를 안 쓰고 계시는 분들과 클로드를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과 단순히 챗봇으로 쓰시는 분들과 그걸 이런저런 에이전트로 막 돌려가지고 거의 자동화에 이르는 분들까지 이게 완전 격차가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을 수렴 이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다양한 조직을 컨설팅하시고 자문하시고 함께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이산 현상이 저는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둘 다 인사를 사람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옆 조직에서 하면 여기도 꼭 해야 된다라고 큰일 났어 AI 꼭 해야 된다라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그러나요? 그런 현상처럼 다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조직도 여전히 많이 있나요? 안 하는 조직도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발견되는 조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은 방산망을 쓰거든요. 군수물자나. 그럼 여기는 보안이 진짜 엄격해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룹 차원의 보안 환경인데 거기에 반상망을 쓰는 회사가 있어요. 일반 인터넷 환경과 그룹 차원의 보안 환경과 또 회사 차원의 보안 환경과 그 안에 방산망을 쓰고 있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업무들은 방산망에서 돌아가는데 이 방산망에서 챗GPT나 클로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은 조직 차원에서 방 때문에 보안 이슈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일부 기업들은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또 가지고 계셔가지고 일부 구성원들께서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죠. 챗GPT나 클로드는 이거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서 일해요.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직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사람이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정하는 바가 있거든요. 전제하는 바가 있고 원래 세상은 이래, 원래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가정들이 아주 굳건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굳건하면 이게 AI로 해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오픈 AI 하면 거대 언어 모델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딱 소문나 있잖아요. 여기 CFO로 합류한 사라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금융공학하고 메릴 린치 이런 데에서 금융계 인사예요. 근데 24년 6월에 CFO로 합류하거든요.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사라 프라이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오픈 AI에 입사할 때 되게 기대됐다는 거예요. 오픈 AI 세상에서 AI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재무부서는 어떻게 일할까? 근데 정작 재무부서에 갔더니 이 사람 말이 좀 미묘해요. 일부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수는 기존 방식대로 일하더라. 그냥 오픈 AI의 재무부서에서 왜 그렇게 일했을까? 저는 이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부서에서 가장 방점이 찍히는 게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정확성, 엄밀성. 이런 단위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집단은. 그런데 오픈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할루시네이션.
10개 중에 한 건이라도 환각 현상이 발생하면 어떡해? 거짓말이 발생하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잖아. 이 심리적 허들이 상당히 강한 집단일 수 있거든요.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서는 이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한테 이거 되겠어? 이런 조직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층이 다르신 것 같아요. 회장이나 경영진께서는 이거 AI 큰일 났다, 빨리 적용해보자. 두 가지 도메인인데,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걸 AI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두 가지 도메인인데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보자, 이런 주의인데, 중간층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 심리적 장벽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대기업의 아주 지배적인 습성이라고 표현할게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 곧바로 사람을 찾아요.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사람을 통해 누가 잘못했어라는 그 책임 소재를 찾는 문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상필벌에 대한 곡해. 신상필벌이 뭐냐면, 성과를 낸 사람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런데 필벌, 잘못한 애들은 필이 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필벌의 의미가 좀 달라요. 일을 잘해보겠다고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거나 실패한 거는 벌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만 해사하는 행위, 윤리적 문제, 횡령, 이건 반드시 벌해야 되는 거죠. 신상필벌, 성과주의가 과도하게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돼 버렸냐면, 문제가 터졌다는 순간 잘못한 놈을 찾아야 돼요. 이 습관이 아주 지배적이라서 이런 문화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AI는 항상 이걸 가지고 무엇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해 봐야 되는데, 실험은 반드시 실수와 실패와 문제와 이슈가 따라오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배적인 문화는 그것 벌어졌다는 순간, 야, 이거 누가 했어? 구성원들이 AI로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가 되는 거죠. 조직들의 유형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선 실험을 허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선후관계로 따지면. 저는 이걸 좀 달리 말해볼게요. 근 10년 사이에 에이미 에드번슨의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유행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은 편안해야 돼, 그냥 안전해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할 말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렸다고, 실패가 벌어졌으면 실패했다고, 문제가 벌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여야 되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리더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즈니스의 어원이 뭐냐. 기업인들은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구든 R&D든 구매든 영업이든. 비즈니스의 어원은 빚이에요. 바쁜 일인 거죠. 그럼 왜 바쁘냐? 우리가 계획대로 풀어가면 바쁠 일이 없어요. 왜 바쁘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려고. 누구나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장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만들면 가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덤벼드니까.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든 게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바쁜 거고, 두 번째는 일상이 문제니까. 그러면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습관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조직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쏟아야 되거든요. 애자일의 회고의 원칙 중에 사람을 블레임하지 마라, 이 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블레임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방어하는데 급급한단 말이죠. 제가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저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부서를 보호해야 되죠. 무조건 디펜스를 쳐야 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잖아요.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할 말 하세요, 이건 전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가 구성원들이 실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셨던 문제가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때, 우리 회사는 본부와 부문 간에 협업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주시하시는 회의를 제가 관찰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보는 장면이 이거예요. 대표님께서 문제를 딱 인식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를 저는 유심히 봅니다. 인터넷 글도 첫 댓글이 중요해요.
첫 댓글이 프레임을 지배해버리죠. 연구들이 많아요. 첫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후속 댓글이 어떻게 되냐. 프레임을 결정지어버려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절대 권력자, 팀장님은 가장 큰 권력자죠. 부문장님은 그 부문 안에서 가장 큰 권력자죠. 이 권력자가 문제를 딱 인식했어요. 다들 긴장하고 있죠,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가 프레임을 이렇게 결정짓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맥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첫 반응이 이거 빨리 해결합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이디어 내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쟤네들이 잘못 이렇게 딱 지적하는 순간 잠깐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문제 해결 자체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누구가 잘못했네 공격 이건 나중에 다 드러나 그건. 그다음에 세 번째 습관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저희가 이만큼 양보하고 희생하면 그리고 저쪽에서 이만큼 도와주면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인정 칭찬해 주는 거죠. 아,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가 기억할게. 빨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문제를 다루시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은 정보 공유가 투명하게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필터링을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팀에서 평소에 우리가 공유했던 정보를 빌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이런데 부서장님이 그래서 항상 자기를 거쳐서 가라고 하죠. 문제의 소지를 자기가 미리 필터링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보가 되게 옅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여지는 집단은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부에서 누군가 날 공격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공유하면 되지. 오히려 필터를 거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협업이 상대적으로 잘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가 상대적으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잘해보겠다고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나를 쟁취하지 않으니까. AI 시대에 AI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직의 소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서가는 AI로 빨리 이런저런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조직이 있고 어떤 조직들은 AI 기술은 점점점 탁월해지는데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을 찾아서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첫 번째 프레임을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건 인간의 본능 같아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화가 나는 건 이 감정은 방향성이 있는 감정이에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를 탁 탓해야 그 화가 풀리고 감정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본능 같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본능을 한 목적적으로 컨트롤하는 것. 사실 리더분들이 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접하면 화가 나요. 아,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본능대로 자기를 거기에 맡기지 않고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빨리 해결하고 보자. 이게 저는 매니지먼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본능을 주체하려면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고 스스로 좀 돌아보려면 누군가 옆에서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습관이 사실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고쳐야 돼요. 장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고쳐지진 않아요. 의식적으로 계속. 저 역시도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찾거든요. 저희 아내가 전화 올 타이밍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태우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저희 첫 반응은 누가 잘못 그리고 속으로 지금 왜 누구를 찾아 왜 그리고 곧바로 제가 빨리 가서 제가 해결할게요 하고 가서 해결했거든요. 되게 의식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 거죠. 리더십은 한편으로는 습관을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십과 매니지먼트라는 게 그냥 단축키가 없다.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시뮬레이션하고 리서를 하고 계속 틀 잡아가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번은 일단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걸 알려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조직에서 뭐 진단을 한다라든지 반대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둔다라든지 팁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요즘 뭐 AI 시대니까 자기가 회의하는 걸 녹음을 해요.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바로 텍스트 전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챗GPT로 딱 옮겨요. 그럼 발화자를 인식하거든요. 발화자 몇 번이 나야. 거기서 프롬프트를 쳐보는 겁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 그리고 다른 발화자들의 미묘한 표현들이 어떻게 달라져?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비단 문제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내가 발언한 횟수, 다른 참여자들이 발언한 시간, 이거 비율이 얼마나 돼? 총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시죠. 저는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인지한다라는 게 시작일 것 같고 녹음을 된 걸 AI를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 책을 쓰셨잖아요. AI 조직이라는 책을 이제 쓰셔가지고 조직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와 AI 퍼스트 조직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교수님 연구 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연구가 경험의 덫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갖고 있는 과정들이 바뀌고 있다. 기본의 가정들, 리더가 갖고 있는 경험들의 유효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뒤집어지고 있다. 리더분들이 점차 리더십이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성공 경험이 굉장히 굳건해지면 환경이나 시장 상황이나 고객의 니즈나 기술의 환경이 완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안 돼, 이게 너무 굳건해지면 실패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게 되는 거죠. AI로 일하면서 이런 전제와 가정들이 많이 바뀌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인사 리더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인사쟁이라서 재무 쪽을 몰라요. 그러면 반절짜리밖에 인사팀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내려받아서 챗GPT에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물어본다.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저거 무슨 말이야. 배운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특강을 해야 되는 회사를 갈 때는 사업보고서를 이제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람 조직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재무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제가 모르다 보니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에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프롬프트 줬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업보고서 좀 분석해줘. 기가 막히게 분석해 주더라고요. 다 내용을 읽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일본 만화를 보면 정적이 이럴 때 새가 이렇게 한 마리 딱 지나가잖아요. 정적이 진짜 한 이렇게 1분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질문은 그 사람의 또 다른 이해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할리우드 배우가 왔어요. 유명한 배우가. 근데 어떤 인터뷰어들은 틀에 박힌 한국 어떠세요? 김치 드셔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자는 되게 파고 들어가. 전작들을 보면 당신이 이렇게 페르소나를 연기했는데 이번 작은 완전 다르더라. 뭐가 힘들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한 흔적과 이해한 수준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체가 뭐냐면 이해한 만큼 질문할 수 있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이해한 만큼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없다 보니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서 한켠에서 번뜩 불이 하나 켜졌어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질문한 순간들을 보면 전혀 모른 채로 질문할 수 없었어요. 질문은 또 에너지가 필요한 행위거든요. 대답을 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40-50명 애들을 듣고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에너지가 닳겠어요. 그래서일 수 있는데 전혀 모른 채로 질문을 하게 되면 야, 너 그것도 몰라? 핀잔을 받은 혼난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질문은 알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피당하지 않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가정은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완전 틀어져 버리는 거죠.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얘는 뭐라고 하지도 않거든요. 왜 그따위 질문을 해? 이렇게 쉬운 것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혼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쳤어요. 내가 재무를 몰라. 사업보고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가장 좋을까?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기가 막혀요. 사업보고서의 핵심은 5가지 질문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전제가 완전 달라진다. 제가 또 하나 전제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MVP 최소 기능 제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것을 이제 드디어 바이브 코딩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앱의 기능상 보안이 중요할 것 같은 거죠. 야 이거 보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변에 보안 전문가가 누구야? 앱 소프트웨어로.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야 이걸 왜 누군가한테 물어봐? 아니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클로드 코드한테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쳤어요. 지금까지는 MVP였어. 그런데 내가 이 기능을 고려하면 이건 보안이 아주 핵심이거든. 보안을 한번 검수해보고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는지 네가 체크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야 이거 기가 막혀. 중요도와 시급도로 딱 나뉘어서 리스크의 로우, 미디엄, 하이, 크리티컬로 딱 4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뭐부터 시작할까?
제가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전제가 바뀌네. 우리 인류가 갖고 있던 노동의 전제는 이거였어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다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제가 지식 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기초 지식을 쌓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너 일 잘하니까 네가 들어가. 지식 베이스가 없으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이런 거죠. 책을 봐야 돼요. 서점 가서 책을 보고 구글링을 하고 전문가를 가서 강의를 해달라거나 기초 선수 지식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게 옛날 모델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조직 안에서 다 그랬잖아요. 법무 쪽은 법무팀에 가서, 구매 쪽은 구매팀에 가서, 내가 모르니까 가서 그들의 지식과 지능을 빌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하는 전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도 다 가져오는 겁니다. AI로. 다 가져와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미묘했던 감각이 이거였어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보안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던졌고 불과 2, 3분 만에 저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지시해서 내가 보기에는 1357번이 중요한 것 같아. 먼저 하자. 와, 이건 엄청난 변화거든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걸 새로 안다라는 것을 학습의 행위로 놓고 보면 학습이라는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제가 이건 안드레 카파시도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행동 자체도 탑다운으로 좀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좀 재밌는 변화가 저는 뭐냐면 기업들이나 여러 조직들에서 어떤 자문이라는 역할을 부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요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요즘은 본인들이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걸 물어본다고 그렇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역할도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질문은 항상 앞단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다 앞단에서 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최근 3년 사이에 겪은 이 변화의 과정은 점차 앞단이 사라져요. 의뢰 오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초안을 만들어 놨어요. 초안에 또 다른 이제 어느 정도 디벨롭된 걸.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게 맞아요? 밸리데이션인 거죠. 그렇죠. 전문가의 시견으로 이게 맞는지 타당한지 일리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저희의 역할 자체가.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한 변화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 실리콘밸리 임원분들하고 어떤 토론 세션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영업 임원이셨는데 딱 비슷한 맥락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회의 장면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보고서를 쓰고 와서 서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영업직에 있는 분들도 다 프로토타입을 갖고 와서 거기서 얘기를 한대요. 프로토를 갖고 와서 피드백 주고 소통하고 기능 개선의 장면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저희는 뭐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일하는 방식이든 돈을 버는 방식이든 생산성의 원천이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변곡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수렵 채집이나 농경 시대는 생산성의 원천이 육체 노동, 힘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비즈니스가 복잡하게 되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직무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게 이제 사무직군들이 되는 거죠. 사무직들의 그 변천 과정을 보면 타이피스트, 그러다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집단들이 이제 더 중요해진 거고, 그러면 사무직 안에서도 되게 고난이도 관리자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한 생산성의 원천이 뭐냐?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인텔리전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1906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큰 건물을 지은 회사가 있어요. 1층 로비에 핵심 가치가 쓰여 있는데 첫 번째가 인텔리전스였어요. 생산성이 완전히 이제 점차 바뀌는 거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EQ, 감성지능이 중요해진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고객의 마음을 읽고 생산성의 원천이 또 변화하는 거예요. 몇 번의 이제 변곡점들이 있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어떤 세상이 열릴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AI로 인해서. 교수님 이번 책에서도 AI 퍼스트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과업 중심, 직무 중심 어떤 방법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업 중심 방법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팜이라는 약자로 방법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다 좀 말씀 주시면 어떠세요? AI 퍼스트로 가기 위한 도메인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AI로 어떻게 바꾸느냐. 다른 하나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중학 교수님과 저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이제 조직과 일하는 방식 쪽에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하는 AI 퍼스트에 대한 방법론은 이쪽 분야의 얘기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업을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 AI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A 기업의
실무자예요. 어떤 한 직무를 맡고 있어요. 직무라는 건 개념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일 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하위 과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채용 담당자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채용 공고를 올리고 지원서를 검토하고 면접관들을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위 과업들이 다 있습니다. 직무와 하위 과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PAAM은 과업을 중심으로 이 과업을 어떻게 AI로 전환시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는 purpose, 이 과업의 목적이 뭐냐, 이해관계자가 뭐냐, 고객이 뭐냐, 그 내야 되는 가치는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직무당 5개 내지 7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A라는 과업을 분석해요. 그러면 이 과업 밑에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액티비티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것들은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은 오토메이션이 안 되고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오롯이 인간이 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PAAM 이렇게 방법론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사람의 머리를 너무 많이 쓰게 해요. 일단 먼저 내 직무에서 과업을 쪼개야 돼요. 그리고 과업 안으로 들어가서 또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의 퍼포스가 뭐냐, 그리고 어떤 활동들은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냐, 오토메이션 할 수 있냐, 체크리스트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 자체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성원들과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복잡하고.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AI로 치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의 한계가 내가 AI를 쓰는 한계를 결정짓는다. 그 말인즉슨 내 머리로 지금 분석하잖아요. 이건 오토메이션 돼. 이건 오그멘테이션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매뉴얼 해야 돼. 이것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밖에 안 돼요.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AI는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AI는 부분을 효율할 것만이 아니라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어떤 직무에서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체계를 다 흔들어 버릴 수 있는데 이걸 분석하는 이 사람은 이 체계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보니 부분 최적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성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AI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 오히려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AX를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것까지 가능하겠어라는 것을 실험해보기. 이번 주에 겪은 사례예요. 또 다른 앱을 만들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MVP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UX를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웹사이트와 모바일이 동시에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쪽 사이트에서 이 기능이 조금 불편하네. 화면이 조금 이상하네. 복사 붙이기 하면서 클로드 코드에 계속 시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역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반복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내가 반복 작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해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의심이 딱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AX의 척경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니잖아.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으로 검수해야 되지. 이건 이거대로 검수해야 되지. 그러다가 아예 클로드 코어에 주소를 던졌어요. 주소를 던져놓고 그냥 일반 사용자처럼 마우스를 다 핸들링하면서 이걸 UX로 어디가 문제인지 다 검수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딱 답변을 내놓은 거죠. 할 수 있어. 그런데 클로드 4 크롬이 필요해. 깔아달래요. 그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깔았더니 그 뒤부터 제가 또 멘붕을 겪습니다. 클로드가 크롬에 다 접속해서 제가 그냥 이러고 멍하니 보고 있었거든요. 마우스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이제 한 줄 이거 문제네 저거 문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포팅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제 이걸 클로드 코드에 집어넣는 겁니다. 야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빨리 네가 검토해봐.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 생각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무비판적이었어요. MVP 여기까지 와 세상 너무 좋아 하면서 검수는 정작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반복 작업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이것까지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실험하는 게 AX의 척경이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AX의 가능성, AI 조직으로의 가기 위한 여러 시도들과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갖고 있는 한계를 많이 인식하시고 경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규정하세요? 예를 들면 AI가 해줄 수 있는 환경적 요건도 됐고 기술적인 발전 속도도 왔다. 그러면 뭔가 인간 고유의 능력, 조직에서 AX를 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화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엔트로피 2026년 올해죠. 3월 달에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어떤 직무가 AI에 넘어갔을까? 그래서 이들이 분석한 게 이런 거였어요. 직무를 분류한 미국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756개의 직무를 가지고 756개의 하위 과업들이 있어요. 총 17,998개의 과업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요. 도대체 어떤 직무에 어떤 과업을 AI가 침투했을까를 보는 겁니다. 되게 조심스러워했던 게 옛날에 오프쇼어링 연구가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 블라인더라는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나 해외로 넘어갈 거냐. 미국 일자리의 4분의 1이 해외로 넘어갈 거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블라인더가 했던 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실제 할 수 있는 것과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칼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잘라낼 수 있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냥 톡불러서 자르잖아요. 굳이 칼로 안 자른다고요. 그런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영역과 실제로 AI를 쓰는 것은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엔트로픽은 정말 부럽거든요. 본 이런 거 떠나서 프롬프트 생각해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온갖 생각들, 여과되지 않은 생각들이 다 여기에 몰려요.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에 몰려요. 일개 민간 기업인데 세계를 거의 지배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모든 오피니언들을 다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연구 데이터도 무지 많고 너무 부러운 환경이죠. 자기네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실제 어떤 직무에 어떤 과업들에 이 AI가 침투했는지를 이제 실제로 본 거죠. 가장 많이 침투한 게 당연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약 73%? 하위 과업들의 73%가 AI에 이제 침투당했고 커스터머 서비스 70%? 너무 감사하게도 엔트로픽이 데이터를 공개해놨어요. 2개의 데이터를 공개해놨거든요. 데이터 분석쟁이가 그거 너무 침울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날 밤에 복작복작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분석하고 싶은 건 이 756개의 직무가 아니고 17,998개의 이 과업, 행동 단위로 돼 있거든요. 뭐 고객에 응대한다, 뭔가를 조작한다, 분석한다. 이게 엑셀 행으로 17,998개의 행이 있어요. 그리고 침투된 점수가 있는 거죠. 실제 침투된 과업들 1,300건밖에 안 돼요. 17,998건 중에 실제 침투된 것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대략 한 16,000 몇백 건의 과업들은 그냥 0이에요. AI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간 곳은 약 1,300개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약 7.3% 정도가 과업 단위에서 AI가 지금 침투해 있는 현상을 보여줘요. 이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현재 부정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있거든요. 7.3%딱 그러면 7.3%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AI로 세상이 시끄러워? 고용불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해 3월달 결과니까 대략 데이터가 적어도 2026년 1월달 데이터였을 거예요. 최근 얘기인 거죠. 7.3%밖에 대체 안 됐다. 별거 아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의 밑단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1,300개가 침투율이 한 번 넘어가면 그냥 뭐 아니면 돕니다. AI가 한 번 침투하잖아요.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의 대다수의 과업이 한 번 넘어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이 기여할 여지가 없어요. AI가 현재의 기술력이 여기까지가 끝이야라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제 엔트로픽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되게 말을 흐리죠.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재기적 자기 개선,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까지 갈지 모르는 이 현실에서 17,998건의 과업들이 태스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에게 남겨진 게 과연 뭐냐. 갑자기 겸손해지셨네. 그 표현 되게 공감해요. 우리가 챗GPT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를 보통 이렇게 믿었어요.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게 딱 하나. 말과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GPT가 나왔어요. 그 전제를 다 허물어버린 거죠. 우리 인류가 겸손해진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계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적인 무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을 이해하고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류가 최초로 겸손해진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간에게 남겨질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연구나 여러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약간 한결로 가는 것 같아요. 전 좀 재밌게 봤던 게 2026년 스시테크라는 데서 겐타로 회장하고 가치오 교수라는 사람이 대담을 하는데 그 두 분의 대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크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실행은 AI가 할 것,
검토와 검증은 인간이 할 것,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실행의 동사 범주에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3% 정도의 과업을 AI가 완전히 침투했다라고 했을 땐 더 많은 개연성이 있을 거고, 그럼 많은 과업들의 실행은 AI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방향을 설정을 하고 검증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다만 그것도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식의 고민을 합니다. 더더욱이 이제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앞서 얘기한 대로 앞단은 지금 하우에 대해서는 AI가 해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검증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진짜 전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장 찍어줘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고민도 해서 지금까지는 뭐 그런 역할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인간에게 남겨질 건 순전히 인간적인 것, 조직 맥락을 떠나서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내 정체성을 묻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정립하는 거고. 자아 개념이랑 정체성이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아 개념은 나 이거 싫어해 이거 좋아해 모든 정보의 집합인 거죠. 나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정체성은 내가 선택 편집한 나만의 길이죠. 정체성이, 저는 이제 장돌뱅이 연구자,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행자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겸임교수이긴 하지만 사실 겸임교수가 연구 실적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연구를 계속하고 같이 페이퍼를 쓰고 이러는 것이 저 정체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AI가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저희 아기를 이제 걱정하는 거죠. 얘가 어떤 세상에서 살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에게 남겨진 건 딱 이거네. 미래를 꿈꾸고 걱정하는 일은 인간만 할 수 있겠다. 나의 미래와 나의 꿈일 수도 있고, 아기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지,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 남겨지는 거겠네. 요즘은 이런 질문도 또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경탄하는가? 우리가 유려한 문장을 보면 경탄해요. 수필가들 보면 와, 이 미묘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냈지? 여행의 이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어떻게 잘 잡아냈지? 김연아 씨가 그 연기한 걸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경탄하죠. 바둑을 잘 다는 사람을 보면 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세상에 저 사람이 있으니까 경탄하는 거잖아요. AI가 가장 최고의 궁극에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에게 경탄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AI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저렇게 한다고? 바둑 업계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AI를 이길 수 없어도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건 AI는 접어두고, 쟤는 이제 넘사벽이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경탄하는가를 보면 여전히 탁월한 인간에게, 어떤 분야에 경지까지 오른 사람에게 여전히 경탄할 것 같긴 해요. 특히 마지막은 저도 요즘 고민하는 키워드였는데 또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막 경제에 오른 탁월함, 마스터피스, 이게 되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같아서, AI 조직 책을 보시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책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음에 책 나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랑과 기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